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조수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북한 5차 핵실험 이후에 80여일 만에 제재안이 결의가 됐죠. 어떻습니까?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1월 30일 새로운 북한 제재안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핵실험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지난 9월 9일 발생한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마련된 것입니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된 이 제재안의 핵심은 석탄 수출을 금지한 제2270호를 보완하고 수출 금지 품목을 대폭 늘려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석탄 수출과 관련해서는 민생 목적 수출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없애고 석탄 수출 규모의 상한을 정했습니다. 석탄이 북한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외화소득원인 만큼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과 니켈, 은, 아연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되었으며 헬리콥터나 선박, 조각상 수출도 봉쇄되었습니다.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 중 채택에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사례로 기록된 만큼 대북 제재안 마련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협상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과 이번 대북 제재안의 차이는 무엇인지 언론의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북한 핵실험 이후 제재안 결의안까지 또 이 시일이 오래 걸린 만큼 징벌적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번 대북 제재안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는요, 크게 결의와 의장 성명 그리고 언론 성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그중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까지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하고 15개 전체 이사국의 3분의 2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택이 됩니다. 안보리가 채택해온 대북제재 결의안은 이번까지 모두 8개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결의안은 채택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날로부터 장장 82일이 걸렸죠. 그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상임이사국 가운데 핵심 열쇠를 쥔 미국과 중국의 협의 과정,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에 따라서 채택 시점이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석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을 보면은 대북 압박 수위를 놓고 미중 양측이 접점을 찾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결의안에 담긴 내용은 잠시 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선 북중 교역을 제한하는 석탄 수출 제재 논의에만 한 달 반 정도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초안 마련에는 진통을 겪은 데 비해서 나머지 상임이사국의 회람과 막판 조율은 상대적으로 원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열흘 정도 앞서 미국과 중국이 초안의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대북 대화를 중시해온 러시아가 초안 일부에 난색을 표했지만 며칠 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되었죠. 자, 계속해서 결의안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안 채택 이후 9개월간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들을 보강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북한의 외화 수입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대외교역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줄을 죄는 조치가 강화됐는데요. 기존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된 북중 교역 차단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중국은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합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석탄 수출인데 유일한 북한산 석탄 수입국이 바로 중국이죠. 지난해 북중 간 교역액은 우리 돈으로 6조 3천억 원이 넘었고요. 특히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2009년부터 꾸준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전 결의에서 이미 북한의 석탄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었는데 민생 목적의 예외 조항이 제재의 구멍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에서는 민생용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총액을 기존의 38%로 제한했습니다.
이 밖에 동과 니켈, 은과 아연 등 4개 광물이 새로운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됐고요. 북한의 조각상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또 밀수와 자금 세탁 예방 차원에서 북한 재외공관과 외교관의 계좌를 각각 1개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여기에는 탈북한 태영호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등이 제공한 정보들을 근거로 재외공관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도 특징입니다. 아울러서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개인 11명과 또 10개 기관도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서 제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사급 인사가 안보리 제재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또 이전 결의안과 다른 점들을 몇 가지 더 짚어보면요. 안보리 결의 최초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가 본문에 담긴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이전과 다른 주요 특징들은 있겠지만 과연 이전보다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제재안이 미칠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5차 핵실험 후 국제 제재와 외교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 관련 신기술 면에서는 판도의 변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대부분 실패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대외 수출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대북 제재안이 어떤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가 지속적인 관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이번 제재안이 향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만으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는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대북 제재안 결의로 북한의 내외부적 정세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0월 20일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이후 도발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재안 결의 이후에 어떤 국제적 노력이나 언론의 노력이나 관심이 필요할까요? 네, 이번 결의안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도발 행보를 계속하는 데 대한 징계 차원의 전방위적인 자금 봉쇄 방안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현재 북한의 연간 수출액은 3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번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8억 달러 감소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실 북한의 핵 포기는 한 차례 결의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만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이어갈 능력을 떨어뜨리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죠. 다만 앞으로는 당사국과 유엔 회원국들의 철저한 이행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노력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민생 예외 조항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끊으려면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는데요. 향후 미중 두 나라를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얼마나 탄탄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결의안 통과 이후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한 점을 평가하며 대북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고요. 중국 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면서 육자회담 등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도 독자 제재 방침을 내비치는 등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한층 탄력이 붙는 모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는데요.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고 3개월 이내에 이행 보고서를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제출 현황을 보면요. 지난 3월 채택된 결의안에 이행 보고서를 낸 국가는 현재 69개국에 불과합니다. 이는 안보리가 접수한 총 4번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지만 8개월이 넘도록 3분의 2에 해당하는 회원국들의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만큼 이번 결의에 따른 보고 과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지금의 압박 기조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결국 궁극적인 목표인데 앞서 말씀드린 특권 박탈 가능성 경고가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결의 19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안보리의 예방 조치나 강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이런 경고는 71년 유엔 제재 사상 처음이고요. 사실상 언제든지 북한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미사일 도발과 5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번 결의안은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징계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항들을 담은 북한 옥죄기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이번 주 뉴스 진단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관련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11월 24일에 있었던 YTN DMB 1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캠퍼스 24하고 마을 이야기는 이렇게 보면서 그냥 특별히 이 부분이 좀 문제 있는 것 같고 어떤 것 같고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전에 그냥 계속 그냥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보게 돼서 그 자체만으로도 프로그램 자체에 너무 잘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래도 뭐가 있을까? 이것이 이제 캠퍼스 24 좀 활기찬 그런 분위기인데 항상 이게 정장을 입고 이게 딱 바른 자세로 톤을 말씀하시고 하니까 왠지 분위기가 좀 경직된 분위기랄까요? 그러니까 학교 장면이 나올 때는 너무 이렇게 활기차고 좋은데 스튜디오 장면으로 딱 바뀌면은 항상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정중한 이런 느낌이어서 좀 MC 자체도 좀 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복장도 어차피 캠퍼스 24하고 걸맞게 조금은 좀 정장보다는 좀 반캐주얼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사실 동서대학교에 그 인권택 영상영화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걸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실무와 접목이 된 그런 교육을 학생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에서 너무 되게 좋았고 새로운 것을 좀 알게 되었고요. 사실 캠퍼스 24 같은 경우는 정말 두루두루 모든 대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한 번씩 다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뉴스 전문 채널 YTN답게 대학의 소식을 뉴스 형태로 보여주면서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접목시킨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는 흥미를 끄는 캠퍼스 탐험대 코너로 시작해서 이후에 학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는 캠퍼스 주민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 형태로 대학 소식을 보여주는 대학가 헤드라인 이렇게 해서 3단 구성으로 짜여지는데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부 코너로 들어가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아쉬운 부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캠퍼스 탐험대 부분에서 가볍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를 던지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이 흥미 위주로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C를 두 분이 이렇게 하던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한 분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저는 좀 편안하고 안정감은 좀 생긴 느낌은 있었고요. 그러고 이게 이제 캠퍼스 얘기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직접 대학의 문화라 이런 정보들을 같이 주체적으로 함께 구성해 나가는 방식인 이 구성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재가 학교의 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흥미거리로서 좋긴 한데 조금 더 그 학생들이 자기의 이 고민과 내용들을 더 담는 이런 소재를 조금 더 한다면 훨씬 이 프로그램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사실 학교에 근무하면서 과잠이라는 거, 학잠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도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그런 단어를 쓰는구나, 눈높이도 좀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근데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대학은 좀 부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학교도 그렇지만 대학가 소식을 전하는 코너에서는 각 대학들의 뭐 신설 학과라든지 업무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데, 이게 어떤 경로에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시는지, 전국에 뭐 4년제 대학이 한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매주 뭐 그런 행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경로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시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을맞이 세단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전에도 우리 한번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좀 굉장히 안정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코너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뭐 이제 앞에 위원님들 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도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또 그 이제 대상이 이제 고등학생, 혹은 수험생 뭐 이쪽에 이제 많이 대상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제 이러한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뭐 혹은 이러한 콘텐츠를 선호할 만한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배포가 되도록 좀 한번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스페셜 YTN 스페셜 마을 이야기 이제 그 1부, 2부까지 봤는데요. 저도 이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지만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진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건가? 그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그 화면이 깨끗하고 좋더라 이제 이겁니다. 그리고 또 그 기획 의도대로 그 이 마을의 의미 혹은 이제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이제 잔잔한 그 감동을 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이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마을 이야기 1부와 2부를 저는 시청을 했는데요. 상당히 마을 공동체라는 어떤 사회적 자본 구축의 필요성과 그 성공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부, 2부 모두 보면은 대체로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례 발굴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소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공 사례 위주로 주로 내용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실패 사례에 대한 소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패한 요인은 무엇이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요소에 대한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짚어주었더라면 더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을 이야기 굉장히 따뜻한 제목인데 마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적에 보면 그 개념조차 쉽게 말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도시에 굉장히 인구가 집중화되어 있고 아파트 위주의 주거 문화 때문에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좀 많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그런 시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업에서는 콜래보레이션이라고 그런 협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정작 예전에 있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마을에 대한 것들, 마을이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많이 축소되고 잊혀져 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봅니다. 마을 이야기, 이건 아주 좀 보면서 좀 뭐랄까, 이 YTN에서 이런 그 아주 심층 아주 좋은 프로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뭐 현대 문명의 고도화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의 모체였던 공동체가 이제 공동체로서의 마을이 해체되는 이런 상황을 맞아 이제 그 현재 상황에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여러 시도들과 사례들을 소개해서 우리들의 어떤 의식 변화라든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마 기획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다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의문이 좀 드는 것이 이 어떤 요 기조가 지금 너무 이렇게 바쁘게 살지 마. 좀 더 느슨하게 살고 좀 더 슬로우 템포로 사는 게 더 인간답게 사는 거야라고 하는 걸 강요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마을 이야기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특히 어떤 분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이라는 말로서 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과연 아파트 건설 때문이냐. 그런 어떤 근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데 아마 그건 제가 봤을 때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거기서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어색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통할 통이라는 한자가 포함된 그 이전 국회 총리 추천하면 통이선 후퇴해야 라는 자막이 방송됐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고 이해하기 힘든 자막이므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본격 조사는 특검 진행될 예정이라는 어색한 자막이 방송됐는데 1시간 후에 방송된 자막에서는 특검이라는 단어 뒤에 에서라는 적절한 조사가 추가돼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됐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뉴스 코너에서 피의자와 피의자 신분이라는 상충되는 자막이 방송됐는데 작은 차이지만 엄연히 다른 내용이므로 보다 적합한 내용을 통일해서 쓰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국정교과서 공개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현장 검토본 공개라는 자막에 띄어쓰기 오류가 있었는데 검토본은 명사화된 단어이므로 검토와 본을 붙여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크롤 자막은 앵커나 기자의 설명이 없으므로 자막에 최대한 의문이 남지 않을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데 북석탄 수출 타격,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이달한 채택 유력이라는 스크롤 자막에서는 수출 타격 뒤에 위한이라는 단어가 추가된다면 더욱 확실한 의미 전달이 가능했겠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지진 대비를 위한 재난방송 구축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대전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2.5였지만 10년 만에 대전 도심에서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후에도 경주에서 또다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50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감과 두통, 불면증으로 정신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약 700명 이상이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지진이 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대전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급기야 지진 대응책으로 조직과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방송의 신속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주의 5.8 강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자막 송출 시스템이 제대로 신속히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지진 자막 송출 시스템이란 방송사가 확인 버튼만 누르면 10초 이내 TV 자막 보도가 방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재난 주간 방송의 지진 자막 송출 시스템이 실제 재난 발생 때 신속하게 가동되지 않아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재난 방송의 40건 중 평균 30분 이내에 실시된 것은 75%였으며 2시간을 초과한 사례도 17%였습니다. 재난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재해재난 정보를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방송법에는 지상파 방송, 보도 전문 채널, 종편과 종합 유선 방송, 위성 방송, IPTV 방송은 재난 방송과 민방위 경보 방송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사별로 재난 방송 자막과 매뉴얼이 통일돼야 합니다. 재해재난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 크기와 피해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이 국지적으로 긴박하게 발생하므로 해당 지역방송은 그 지역에서 일어난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려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재난방송은 텔레비전 방송뿐만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재난경보와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 연간 약 4천 건의 지진을 겪는 일본은 첨단 지진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진 발생이 있기 전에 해당 지역을 사전에 예고 방송하며 개인 휴대폰 전화에도 문자 속보로 전달이 됩니다. 재난방송을 감독하는 정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어 있어 전반적인 재난방송 관리와 책임 한계의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지진, 폭우, 대규모 인명사고 등 재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난 분류를 재정비해서 항목별로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의 73%가 재난방송 보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수상기 지원이 조속히 확대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이 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 대응 체계가 조속히 완비돼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재난방송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완벽한 대비 태세와 모의 훈련으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